여기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리틀 한스 케이스, 아이가 말을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들, 광장공포증에 대한 분석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프로이드가 가장 먼저 아동을 치료를 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이 분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결국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 분석은 어떤 직접 분석이 아닌, 리틀 한스의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치료자가 됐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프로이드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치료를 했다고, 간접 치료를 했는데, 그 당시로는 이런 원형이, 그러한 방식들이 처음 해본 것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 아이를 직접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훈련이 덜 된 분들이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치료를 하고 그걸 슈퍼비전을 하면서 점차 수련 과정을 가는 모양하고 같죠. 그런데 특히 이게 이 대상이 어린아이였다는 건,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치료를 했다. 근데 나중에는 꼭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모델을 처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유아성형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 당시로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클라인은 아이들에게 성적 욕동뿐만이 아니라 공격성이, 또 성인 못지않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멜라니 클라인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 정신분석을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정신분석의 큰 흐름이 어떤 헬무트나 허그 헬무트라는 분하고, 그리고 안나 프로이드 쪽에서는 아이들은 전이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 하는 쪽의 견해를 얘기했다고 한다. 멜라니 클라인은 철저하게 정신분석적인 측면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의 차이가 현격하게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어떤 클라인이 큰 공헌은 놀이치료를 정신분석에 도입했다고 하는 부분이죠. 어떤 프로이드의 그 관찰 속에서 자기의 조카가 실패를 가지고 놀던 놀이, 근데 이런 것을 이 프로이드가 관찰해서 그 기반을 닦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놀이가 자유현상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클라인이 큰 공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표현과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성인들이 하고 있는 성인들의 정신분석에 드러난 자유현상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성인들의 자유현상을 통한 정신분석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관찰은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우선 자유현상이라는 어떤 정신분석의 도구가 아이들에게 적용하는데 언어 자유현상을 할 만한 그만큼의 아직은 아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이 자유현상에서 얻는 것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어린이 치료에 굉장히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공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4살 된 애에게 여기서 에더퍼스 컴플렉스 얘기를 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멜라니 클라인은 아주 초기부터 아이는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자아는 초기부터 존재한다고 보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생기는 시기를 아주 초기로 앞당겼다고 하는 것. 보통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남근기, 남근기가 펠릭 피어리어드를 에더퍼스 피어리어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4살에서 6살 정도 이 나이에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펠릭 피어리어드, 어떤 남근기 이때에 초자아가 생겨난다고 봤는데 아이들은 아주 초기부터 초자아를 가지고 가혹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더퍼스 컴플렉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지금 얘기하는 어떤 펠릭 피어리어드 이르기 훨씬 이전부터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본능 이론을 계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편 내용 면에서는 프로이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을 충실하게 발전시켰다고 웃기지만 프로이디언들이 보면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성발달 이론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다른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겉으로는 본능 이론이고 우리의 마음의 삼조구조 이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대상관계 이론 측면으로 크게 방향이 선회하면서 본능 이론 자체의 내용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 크게 달라지고 있다. 프리치 사례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1920년에 자신의 집에서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를 분석한 케이스예요. 여기에서 클라인은 성인의 분석과 마찬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장난감 놀이를 통해서 있지만 이 놀이를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성인을 분석할 때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해석의 규칙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것 전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이에도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원래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날 때, 부정적인 전이가 많을 때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게 프로이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프로이드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죠. 부정적인 전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프로이드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프로이드는 긍정적인 전이 중심으로 보았고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는 그게 심해지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때로 매우 불안해했는데 클라인의 해석이 그 불안을 활성화시켰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성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보통 제가 대상관계 쪽에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본다면 초기에 환자의 레벨이 뉴라틱한 환자이냐 아니면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이냐를 구별해서 치료의 기법을 달리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도 성인에서와 같은 치료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 해석을 통해서 아이도 돌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클라인의 해석 자체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클라인 스스로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은 여기 멜라니 클라인의 두 번째 분석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지지를 얻으면서 불안했지만 해석적인 접근을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아이가 궁극적으로 불안이 해소되고 치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인은 보고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치료에서 뿐만이 아니고 성인 치료에서도 우리가 프리에더파론 환자를 볼 때는 해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무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자들은 보통 우리 현대정신분석에서 그동안 연구한 걸 기반으로 한다면 뉴라틱한 신경증적 수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전 에더퍼스 단계에 있는 사람들, 프리 에더퍼란 단계에 그때 입은 상처를 가진 분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 어떤 면은 자괴적 성격 장애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해석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래서 치료 기법을 보통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일단 해석보다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고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해석을 소화해낼 만한 단계에 갔을 때 해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 강도가 있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하면서 개입의 방법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현대정신분석의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멜라니 클라인이 초기에 봤던 것은 어린아이 치료에서도 해석을 가지고 성인 치료에서 썼던 해석의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지금 뉴라틱한 우리가 성인 치료에서 뉴라틱한 수준에 있을 만큼의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보다 그런 강도가 없는 아이인지,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항상 숨어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멜라니 클라인도 불안해했다고 하는 이유가 실제 임상 상황 속에서는 이게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궁극적으로 치료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객관적성이 있는 보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적인 접근이 그 해석 자체가 아까 실제 임상적으로는 보통은 우리가 만나는 환자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가기 때문에 멜라니 클라인도 아이의 상태를 이론적으로는 해석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 해석 내용 자체가 아이에게 큰 데미지가 가지 않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가 소화할 만한 정도의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분도 아주 임상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본인의 치료 기법을 사용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해석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석적인 접근을 할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멜라니 클라인의 다른 사례도 좀 같이 보죠.